2014년 3월 8일 12시 41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베이징으로 향하는 정기 운항 노선 MH370편은 227명의 승객과 12명의 승무원을 태운 채 이륙합니다. 비행은 순조로웠습니다. 항공기는 말레이 반도에서 출발하여 무사히 순항고도에 도달해 베트남 영공으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었죠. 쿠알라룸푸르 관제탑은 MH370편에 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호치민 관제센터로 연결해 무사 비행을 마치기를 기원하는 인사를 나눕니다. Malaysian 370, contact Ho Chi Minh 120.9. Good night. Good night, Malaysian 370. 그런데 교신이 종료된 직후 370편의 응답 신호가 감쪽같이 사라집니다. 항공기에는 교신을 위한 트랜스폰더가 내재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완전히 꺼져버린 것이었죠. 베트남 영공 인근의 호치민, 방콕, 쿠알라룸푸르의 관제탑에서는 더 이상 MH370편의 신호를 포착할 수 없었습니다. 이륙한 지 약 40분 정도 지났을 무렵인 새벽 1시 22분 뜻밖에도 태국 군사 레이더에서 370편의 위치가 확인됩니다. 그런데 항공기는 정해진 항로가 아닌 급격하게 저해하여 남서쪽 방향으로 항로를 꺾어버린 상태였는데요. 무슨 이유에선지 370편은 정해진 베트남 영공으로 진입하지 않고 다시 말레이 반도로 돌아오는 항로를 타고 있었습니다. 몇 분 후 말레이시아 군사 레이더에서도 370편이 포착되는데요. 위치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사이의 태국만 상공이었습니다. 새벽 2시 15분 간헐적으로 잡히던 370편의 레이더 신호마저 전부 사라집니다. 항공기가 마지막으로 포착된 지점은 말라카 해협의 풀라우 페락섬 근처였는데요. 말레이시아의 항공 관계자들은 370편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통신을 동원해 보았지만 결국 신호를 재개하는 데 실패합니다. 같은 항로를 지나는 다른 항공기들 또한 370편을 목격한 바가 없다는 무전을 전했는데요. 결국 새벽 3시 40분경 말레이 항공은 MH370편이 실종되었다고 판단, 코드 레드를 선언합니다. 같은 날 오전 7시 24분경 말레이 항공은 항공기 실종에 대한 공식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말레이시아 항공은 MH370편이 오늘 새벽 2시 40분에 교통관제소와 연락이 두절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항공기의 위치를 찾기 위해 수색 구조팀을 가동하여 당국과 협력 중에 있습니다. 실종 발생 10일차인 3월 18일 수사당국은 퍼스에서 남서쪽으로 약 2600km 떨어진 곳을 집중 수색합니다. 레이더 기록과 위성 데이터를 합산하고 연료 상태를 고려했을 때 추락했으리라고 생각되는 합리적인 지점을 계산한 지역이었죠. 그리고 이틀 후인 3월 20일 인도양 남부 해상에서 항공기의 잔해로 추정되는 물체 2개가 위성에 의해 발견됩니다. 이는 레이더 수치로 계산했던 지역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었는데요. 수사당국은 희망을 가지고 해당 지점을 수색했지만 위성 사진으로 촬영되었던 항공기의 잔해는 결국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더 흐른 3월 26일 말레이시아 정부는 프랑스 방산업체인 에어버스 방위우주가 24일 인도양을 촬영한 위성 사진을 공개합니다. 사진에는 100개 이상의 부유물체가 확인되었는데요.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것이 370편의 잔해일 것이라 추측하였으나 수사 끝에 밝혀진 부유물의 정체는 그저 바다에 떠밀려온 고철 쓰레기에 불과했습니다. 수사당국은 또다시 좌절하였죠. 수사는 계속해서 난항을 겪었습니다. 비행기가 추락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 사건이나 사고에 휘말린 것인지조차 파악할 수 없었는데요. 마치 공중에서 증발해버린 것만 같았죠. 그날 비행기 안에서 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기 위해 수사기관들은 370편의 블랙박스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런데 4월 6일 기적적으로 370편의 블랙박스 신호가 감지됩니다. 남인도양 수색을 진행하던 호주 합동수색조정센터가 바다 아래서 항공기의 블랙박스 전파를 잡아낸 것인데요. 전문가들은 배터리가 방전되기 전에 블랙박스를 인양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블랙박스의 신호는 바닷속 4,500m의 깊은 수심에서 신호를 방출하고 있었죠. 결국 4월 14일 블랙박스의 신호가 중단되면서 수색은 성과 없이 마무리됩니다. 조사는 계속되었지만 여전히 사건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더 흘러 2015년 7월 29일 레이니용 섬에서 370편의 잔해로 보이는 물체가 발견됩니다. 사고기의 보조날개 파편이었는데요. 하지만 거대한 항공기의 규모에 비해 발견된 것은 아주 일부분이었고 그것만으로는 비행기의 추락 혹은 실종 원인을 알아낼 수 없었죠. 한 가지 이상한 점은 항공기의 잔해들만 조금씩 발견될 뿐 탑승객들에 대한 것은 그 어떠한 것도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실종일로부터 3년여가 흐른 2017년 1월 17일 370편의 수색 작업은 무기한 중단됩니다.
2018년 미국 해양 탐사 업체인 오션 인피니티가 추가 수색을 진행한다고 공표하지만 이 또한 별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죠. 결국 2018년 7월 30일 실종 4년 만에 말레이시아 정부는 MH370편 사건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MH370편 실종은 충분한 증거가 없어 사건이 발생한 원인과 결과에 대해 명확히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239명을 태운 항공기가 이륙한 지 단 40분 만에 공중에서 감쪽같이 사라진 사건. 많은 전문가들과 대중들은 그럴싸한 가설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가장 먼저 제시된 것은 기내에서 화재와 같은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가설이었는데요. 그러나 통상적으로 기내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면 마지막 통신 후 1분 만에 항공기의 모든 신호가 사라진 채 통제불능 상태에 빠진 것을 설명하기 어려웠죠. 그리고 대부분의 항공기는 기체에 결함이 생길 경우 소속 항공사의 운항관리실에 경고가 전달됩니다. 하지만 370편의 경우 경고 신호가 전달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었죠. 또 다른 시나리오는 370편이 항공 하이제킹을 당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가설은 실종 최초에도 대두되었던 가설인데요. 370편에 탑승했던 승객 중 2명이 분실 여권을 사용했다는 정황이 밝혀졌기 때문이었죠. 분실 여권으로 지목된 것은 이탈리아 국적, 오스트리아 국적의 여권 총 2장이었습니다. 두 가지 모두 태국에서 분실되고 판매되었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여권의 실제 주인들은 무사한 것으로 확인되었죠. 수사당국은 분실 여권으로 탑승한 이 두 사람이 항공기 납치범일 가능성도 남겨둔 채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분실 여권을 사용한 이들은 어떤 조직 혹은 단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으며 단순히 미립국을 위해 여권을 구매했던 것으로 밝혀졌죠. 하이제킹도 화재와 같은 비상 상황도 아니라면 과연 실종 원인이 무엇일까? 사람들은 가전 추측을 더해보았지만 그 무엇으로도 370편의 의심스럽고 기이한 정황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비행기는 마지막 교신을 보내고 1분 후 갑작스럽게 고도를 낮추고 남서쪽으로 회항했는데요. 이때 급격하게 유턴하여 말레이 반도로 다시 돌아간 것은 일반적인 자동 운항 시스템으로 가능한 항로 변경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직접 운전했음을 의미하죠. 그래서 많은 이들은 기내 응급 상황이 발생했던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보통 위급 상황으로 방향을 전환할 때는 교신 후 허가를 받아야 착륙 및 방향 전환이 가능한데요. 370편은 마지막 교신 이후로 어떠한 메시지도 없었죠. 게다가 비행기는 착륙을 시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대로 쭉 인도양으로 이동했죠. 더 이상한 것은 회항 이후의 항로였습니다. 비행기는 서쪽으로 말레이 반도를 통과하고 인도양에서 아프리카까지 날아가다 남쪽으로 방향을 트는 기이한 운항을 보여주는데요. 그곳에는 착륙 시도를 할 땅조차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마지막 위성 신호로 확인된 370편의 위치로 보아 연료가 바닥나는 시점까지도 바다 위를 비행하고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였죠. 말레이 수사당국은 당시 운항을 담당했던 기장 자하리 아흐마드 샤가 고의적으로 조종석 문을 잠궈 스스로 고립된 후 인위적으로 항로를 조작하여 인도양 한가운데에 추락시켰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항공기 조작에도 미숙하지 않으면서 1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통신 불능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비행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말레이시아 정부는 MH370 사건에 대한 최종 공식 발표를 통해 기장인 아흐마드 샤에 대해서는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잠정적으로 많은 이들이 기장인 아흐마드 샤에게 혐의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했으나 당시 기내의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으며 사고를 일으키기 위한 징후 또한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이 이유였죠. 그러던 2018년 3월 호주 언론을 통해 충격적인 뉴스가 하나 발표됩니다. 기계공학자인 피터 맥마흔이 구글어스를 통해 MH370편의 흔적을 찾았다고 주장한 것인데요. 그는 항공기의 경로를 탐색하던 중 모리셔스의 라운드섬 인근에서 비행기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하였다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실제로 사진에는 항공기의 꼬리와 날개처럼 보이는 부분이 찍혀 있었는데요. 공교롭게도 해당 지역은 2년 전 370편의 왼쪽 날개 잔해가 발견된 곳이기도 했죠. 피터는 사진을 토대로 이미지 분석을 해본 결과 비행기 겉면에 관통된 총알 자국으로 보이는 것이 가득하다는 의미심장한 말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후속 보도는 갱신되지 않으며 구글어스에 찍힌 비행기와 비슷해 보이는 물체에 대한 진위 여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죠. 최근인 2022년 12월 MH370편의 랜딩 기어 부분으로 추측되는 파편이 추가로 발견되었지만 이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사라진 항공기와 탑승해 있던 이들에 대한 미스터리는 현재까지도 사상 최악의 항공사고라는 타이틀을 달고 바닷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죠. 과연 바다 한가운데서 사라져버린 MH370편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1977년 3월 27일 오후 1시 그란카나리아 섬의 중심 도시인 라스팔마스 국제공항에 협박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15분 후 라스팔마스 공항 어딘가 설치된 폭탄이 터질 것이다. 정확히 15분 후 협박 전화의 예고처럼 공항 근처의 꽃가게에서 폭탄이 터집니다. 피해 규모는 작았지만 라스팔마스 공항은 추가적인 폭발이 있을 것을 우려해 공항을 폐쇄하기로 결정하였죠. 라스팔마스 공항으로 착륙 예정이었던 항공기들에게는 공항을 폐쇄할 예정이니 테네리페 섬 로스로디어 공항으로 회항하라는 요청을 보내게 됩니다. 로스로디어 공항은 순식간에 2개의 대형 항공기와 3대의 일반 항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2대의 대형 항공기는 암스테르담에서 그란카나리아 섬으로 착륙 예정이었던 KLM 소속 4805편과 로스앤젤레스에서 출발한 페남의 1736편이었는데요. KLM기가 먼저 착륙 후 오후 2시 15분경 페남기가 착륙하였죠. 로스로디어 공항은 규모도 작고 시설도 좋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비행기 5대는 주기장은 물론 유도로에까지 서 있어야 했는데요. 게다가 1977년 3월 27일 로스로디어 공항의 관제탑에서 근무 중인 관제사는 단 2명뿐이었습니다. 이 2명이서 갑작스럽게 몰린 비행기들의 접근, 착륙, 유도, 그리고 이륙까지 전부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페남기가 착륙한 지 약 15분 후인 2시 30분 라스팔마스 국제공항 폐쇄가 해제되었으며 착륙이 다시 가능하다는 교신이 각 비행기에게 전달됩니다. 이에 페남기와 KLM기 인근에 서 있던 비행기들은 하나둘씩 이륙을 시작하는데요. 페남기도 엔진 시동을 걸고 활주로 이동 허가를 요청하였죠. 하지만 관제탑에서는 페남기가 KLM기 뒤쪽으로 이동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 대기할 것을 전달합니다. KLM기가 먼저 이륙을 시도해야 페남기도 이동이 가능한 상태였던 건데요. 페남기의 기장인 빅터 그로브스는 KLM기를 비껴가려고 시도하지만 두 비행기 사이는 4m가 채 되지 않을 정도로 가까워 피해가기에는 무리였죠. 이때 KLM기는 애초에 이륙할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KLM기는 로스로디어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승객들을 터미널로 내보낼 상태였으며 비행기는 급유 중이었는데요. 적은 양을 급유한 것이 아니라 항공기에 가득 약 5만 5천 리터의 양을 넣는 중이었죠. 때문에 급유가 끝나기 전까지는 페남기도 KLM기도 출발할 수 없었습니다. KLM기가 급유하는 동안 페남기의 기장인 빅터 그로브스는 무전으로 직접 KLM기의 급유 예상 소요 시간을 묻기도 했는데요. KLM기의 판잔턴 기장은 정확하진 않지만 35분 정도라는 대답을 전달했죠. KLM기의 급유가 종료되었지만 바로 출발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승객들 중 2명의 어린이가 탑승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승무원들과 지상요원들이 아이들을 찾아 헤매느라 이륙은 또 한 번 지체되었죠. 이런 설상가상의 상황들로 인해 KLM기의 판잔턴 기장은 이미 심기가 불편한 상태였습니다. 1974년 네덜란드는 새로운 비행 제한 규정을 도입합니다. 이 규정은 연착 등으로 인해 운행 스케줄을 어길 경우 원인에 상관없이 기장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KLM기의 기장이었던 판잔턴 또한 이 규정을 어길 경우 면허 상실이나 징역형의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었죠. 판잔턴 기장은 1만 시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베테랑이었습니다. 심지어 KLM에서 광고 모델을 맡을 정도로 회사의 신뢰를 받고 있는 파일럿이었는데요. 그렇기에 그는 이번 비행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자신이 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에 쫓기고 있었죠. 두 어린아이를 탑승시킨 후 KLM기는 관제 승인을 요청 후 유도로를 빠져나와 활주로로 이동하였습니다. KLM기의 뒤를 따라 페남기도 출발하는데요. 이동하던 중 갑작스럽게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짙은 안개가 공항 전체에 깔린 것이죠. 당장 300m 앞의 시야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안개로 인해 활주로의 상황을 관제탑에서 주시할 수 없게 된 것은 물론 두 비행기는 서로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가늠조차 하기 힘들었습니다. KLM기는 관제탑의 지시를 따라 활주로의 끝까지 이동합니다. 이후 기수를 180도로 회전하며 모든 이륙 준비를 마쳤죠. 페남기 또한 관제탑의 지시에 따라 C3 출구에 도착했는데요. 이때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합니다. 활주로가 너무 좁아 동체를 돌려 진입하기 어려웠던 것이죠. 결국 페남기는 바로 뒤쪽에 C4 출구로 향했습니다. 페남기가 직진하고 있는 방향 끝에는 KLM기가 마주보고 서 있었죠. 이들은 짙은 안개로 인해 서로를 식별하지 못했으며 그것은 관제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레이더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죠. KLM기는 활주로 끝에서 이륙 허가를 요청합니다. 이 과정에서 소통에 오류가 발생하는데요. KLM기의 부기장은 이륙 위치에 있다고 말하고 곧바로 이륙하겠다고 무전합니다. 관제탑에서는 이륙 승인은 하지 않은 상태로 이륙을 준비해라. 우리가 부를 때까지 대기하라고 대답하였죠. 이때 앞부분에 OK만 들은 KLM기 측이 이륙을 시작합니다.
순간적인 KLM기의 리드백과 페남기의 교신, 관제탑의 응답이 얽히며 전파 신호가 잡음으로 변환돼 전달되지 않는 헤테로다인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페남기는 아직 활주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페남기는 KLM기와 관제탑의 통신 내용을 듣고 불안감을 느껴 자신들의 상황을 한 번 더 알리게 됩니다. 이후 혼선으로 인해 헤테로다인 현상이 반복되는데요. 결국 시야가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잔턴 기장은 이륙을 강행합니다. 페남기가 택싱 중인 활주로에 KLM기 역시 정면으로 택싱하기 시작한 것이죠. 교신이 종료된 지 3초 후 관제탑은 페남기에게 활주로를 비웠는지 보고해달라고 전달합니다. 페남기 또한 활주로를 비우면 보고하겠다고 회신하죠. 추후에 확인된 바로는 이 내용은 KLM기에서도 그대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KLM기의 기관사는 아직 페남기가 활주로에 남아있다고 전달하지만 판잔턴은 아주 강한 어조로 없어라고 짧게 대답한 채 이륙을 강행합니다. 이 짧은 대화가 충돌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죠. 이때 페남기는 자신들이 활주로에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렸으며 관제탑과 KLM기 또한 이 상황을 정확히 공유받았을 것이라 생각해 빠르게 C4 출구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KLM기가 눈앞에서 엄청난 속도로 다가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죠. KLM기 또한 활주로 맞은편에 페남기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KLM기는 이제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속도는 이미 이륙 결심 속도를 초과한 상태로 정지 제동을 걸 수 없는 상황이었죠.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는 강하게 기술을 높여 이륙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판잔턴 기장은 곧장 기술을 올리고 이륙을 시도하였는데요. 하지만 활주로에서 동체를 겨우 20m 정도 뛰었을 뿐 충돌을 피할 수는 없었죠. 결국 활주로에서 C4 출구로 진입 중이던 페남기의 상부와 KLM기의 기체 앞부분이 굉음을 내며 충돌합니다. KLM기는 충돌 직후 약 150m 정도를 날아가 전복된 후 추락했습니다. 가득 채워두었던 연료가 새어나가며 불이 붙었고 이로 인해 충돌 직후 폭발해버렸죠. 기장과 승무원을 포함한 248명의 탑승객들은 전부 그 자리에서 사망합니다. 반면 페남기의 탑승객들은 대다수 생존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폭발한 KLM기와는 약 450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어 연료 폭발의 피해를 많이 받지는 않았죠. 하지만 테네리페 로스로디어 공항의 비극은 충돌로 마무리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열악한 시설의 로스로디어 공항에는 구조, 진화를 위한 소방 장비와 인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들은 최초로 폭발음이 들린 KLM기로 달려가 화재를 진압하고 구조 작업을 진행했는데요. 그러나 화재가 겨우 잡힌 후에야 KLM기에는 생존자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심지어 구조팀은 짙은 안개로 인해 인근에 페남기가 있다는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페남기의 남은 생존자들은 두 그룹으로 나뉘었습니다. 6m 높이의 비행기에서 뛰어내려 탈출한 사람들과 자리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나뉘었죠. 하지만 구조대는 페남기를 제때 발견하지 못했고 결국 페남기도 연료 폭발을 일으키고 맙니다. 내부에서 구조를 기다리던 이들은 전부 사망하고 말았죠. KLM기 탑승객 248명 전원 사망, 페남기의 탑승자 396명 가운데 335명이 사망했습니다. 한 번의 충돌로 총 583명이 사망하고 겨우 61명만이 생존한 전례 없는 사상 최악의 항공 충돌 사고였습니다. 극적으로 폭발 현장에서 벗어난 생존자들은 서로의 탈출을 돕고 구조물에 깔린 이들을 구하는 등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페남기의 스튜디오스인 도로시 켈리와 칼라 존스는 충돌 직후에도 승객들을 우선으로 대피시켰는데요. 켈리는 승객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긴 후 몇 번이고 다시 생존자들을 더 찾기 위해 페남기로 향했죠. 동료들은 그녀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켈리는 결국 기장인 그레브스까지 끌어내 구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녀는 후일 내 행동이 스스로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나는 해야 할 일이 있었고 그 일을 해야만 했다라는 말을 남겼죠. 승객들 중에서도 다른 부상자를 구출하고 함께 살아남으려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은퇴한 미 해군제도 월터 무어는 아내 베스 무어를 비행기에서 먼저 내보냈습니다. 그는 나갈 수 있었음에도 다른 이들을 구조하기 위해 기내에 머물렀고 결국 연료 폭발에 휩쓸리며 운명을 달리하고 말았죠. 누군가의 희생, 배려로 살아남은 이들의 현장은 아비규환이었습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안개 속에서는 살타는 냄새가 진동했고 크고 작은 폭음과 비명이 계속해서 들려왔죠.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스페인, 네덜란드, 미국에서 조사팀이 파견되었습니다.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 것은 KLM기의 기장 판잔턴의 독단적인 이륙 결정이었죠.
그는 페남기가 활주로에 있다는 걸 확인했음에도 이륙을 강행했습니다. 판잔턴 기장은 비행이 지연된 시점부터 조금씩 잘못된 선택을 했으며 불안에 떨고 조급해했는데요. 이는 KLM 항공의 방침상 기체의 지연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기장이 전부 책임져야 하는 시스템으로부터 비롯된 불안이었죠. 극단적인 예시로 테러리스트에게 비행기가 납치당한 상황이 발생하여도 벌금은 기장이 내야 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것은 각 비행기의 승무원들이 관제탑의 사실 여부를 재차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로감을 느껴 내부에서 의미를 유추하고 논의하는 과정이었습니다. C3에서 C4로 유도로를 변경한 것 또한 이것 때문이었죠. 결국 테네리페 참사는 KLM기와 관제탑의 엇갈린 교신, 오더받은 C3가 아닌 C4 출구로 진행을 바꿨던 페남기의 선택, 대형 항공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관제사들, 짙은 안개로 인한 시야 미확보, 이런 상황에서 판잔턴의 이륙 강행이 충돌에 총구를 당기게 된 것이었습니다. 테네리페 공항 참사 이후 근처에는 추모비가 세워졌습니다. KLM 항공사는 운항의 책임을 기장에게 돌리는 규정을 삭제했으며 이후 관제 통신 시에는 표준 용어를 사용하도록 국제 규정도 바뀌었죠. 테네리페 로스로데오 공항 참사는 협박 전화로부터 시작된 나비 효과였습니다. 전화 이후 추가적인 폭발이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 전화 한 통이 결국 테네리페의 참사를 불러온 원인이 되었던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여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더 많은 인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말이죠. 살아있는 이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추모는 그 참사가 반복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2009년 1월 15일 오후 3시 25분 뉴욕 라가디아 공항에서 US 에어웨이즈 1549편이 이륙합니다. 노스캐롤라이나의 샬럿으로 향하는 항공편으로 승무원과 승객들 총 155명이 탑승한 채였죠. 오후 3시 26분경 이륙한 1549편은 차츰 고도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기장인 체슬리 슐렌버그는 부기장인 제프리 스카일스에게 아주 멋진 허드슨 강의 풍경이군 하고 이야기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륙한 지 2분이 넘어간 시점 돌연 눈앞에 거대한 새떼가 날아듭니다. 새다라고 말하는 슐렌버그 기장의 짧은 탄식 뒤로 커다란 굉음이 울려 퍼졌고 비행기는 충격을 받아 흔들리는데요. 고도를 낮춰 비행기 아래를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새떼가 그대로 기체에 부딪힌 것이었죠. 심지어 새떼와의 충돌로 인해 비행기의 엔진이 전부 멈추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하늘 위에서 비행기를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을 전부 잃게 된 것이죠. 객실은 승객들의 비명소리와 흔들린 기체의 충격으로 인한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상공에서 힘을 잃은 채 거대하고 무거운 고철 덩어리가 되어버린 비행기는 마치 활강하는 것처럼 서서히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교신을 담당했던 뉴욕 항공교통관제사 패트릭 하트는 캡터스 1549편이 두 엔진을 모두 잃었다고 했을 때 자신이 끔찍한 일에 휘말리게 되었음을 직감합니다. 그는 곧장 1549편과 긴급한 무전을 이어나갔죠. This is Cactus 1539. Hit birds to lost thrust on both engines returning back towards LaGuardia. Okay, you need to return to LaGuardia. Turn left heading up 220. Tower, stop your departures. Got emergency returning. 당시 1549편은 부기장인 스카일스가 조종하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슐렌버그 기장은 동력이 상실되었다는 것을 확인한 직후 자신이 조종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관제탑에서는 라과디아 공항으로 회항하여 착륙을 시도하라고 전달하죠. Cactus 1529. We can get it to you. Do you want to try to land runway 13? We're unable. We may end up in the Hudson. Alright, Cactus 1529. It's going to be left traffic to runway 31. Unable. Okay, what do you need to land? Cactus 1549, runway 4 is available if you want to make left traffic to runway 4. I'm not sure we can make any runway. What's over to our right? Anything in New Jersey? Maybe Teterboro? Okay, yeah, off your right side is Teterboro Airport. 짧은 사이 상황은 점점 심각해져 갔습니다. 슐렌버그 기장은 라과디아 공항으로의 회항,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는데요. 관제사는 인근의 테터보로 공항으로 향할 것인지를 물었고 1549편은 그렇다고 대답하였죠. 그러나 자동 수동으로 전환해가며 엔진의 상태를 확인하였음에도 두 개의 엔진은 모두 재점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관제탑에서는 테터보로 공항에 착륙이 가능하다는 교신을 전달합니다. 슐렌버그 기장은 아주 짧은 순간 선택해야 했습니다. 무리해서 테터보로 공항으로 갈 것인지 혹은 좀 더 적은 희생자를 낼 수 있는 선택을 할 것인지를 말이죠. Cactus 1529, turn right 280, you can land runway 1 at Teterboro. We can't do it. Okay, which runway would you like at Teterboro? We're going to be in the Hudson. I'm sorry, say again, Cactus?
Cactus 1549, radar contact is lost. You also got Newark Airport up at 2 o'clock in about 7 miles. 캡터스 1549편은 허드슨 강으로 간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교신에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추락하며 고도가 점점 낮아졌기 때문에 레이더에서도 확인되지 않았죠. 교신을 주고받던 관제사 패트릭 하트는 초조해졌습니다. 레이더에서 항공기의 모습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은 추락에 임박했다는 의미였기 때문이죠. Cactus 1529, Houston. 항공기에서는 답변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관제실에서는 그들이 더 많은 인명피해를 막고자 허드슨 강으로 충돌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는데요. 도시가 직격으로 받게 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슐렌버그 기장이 희생했다고 생각한 것이었죠. 그러나 같은 시각 항공기 내에서는 충격에 대비하십시오라는 안내방송을 내보낸 후 수상 착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착륙하기 직전 슐렌버그 기장은 스카이에스 부기장에게 다른 좋은 생각이 있나 하고 묻는데요. 스카이에스는 사실 없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1549편은 허드슨 강을 향해 비스듬히 하강했습니다. 활공하는 비행기 안의 승객들은 충격 방지 자세를 취하고 각자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하지만 기장인 슐렌버그는 끝까지 조종관을 놓지 않고서 항공기가 균형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누구도 성공을 확신할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강과 충돌한 항공기가 순식간에 폭발이나 파괴, 침수와 같은 재앙에 휘말릴 수도 있는 일이었죠. 승객과 승무원들은 비행기가 이대로 강 아래로 가라앉을 수도 있다는 각오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1549편은 기적적으로 착수에 성공합니다. 뉴욕 시민들의 이목이 모두 집중된 가운데 항공기가 물 위를 미끄러지듯 활공하며 강 위에 내려앉은 것이죠. 1549편은 허드슨 강 위에 착륙해 강물 위에서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항공기 동체는 놀랍게도 거의 온전했으며 승객들도 갑작스러운 착수 충격에 놀랐을 뿐 크게 부상당한 이들은 없었죠. 그러나 문제는 서서히 가라앉는 비행기였습니다. 물은 금세 차오르기 시작하였고 이내 자리에 앉아있던 승객들의 발목 위까지 차오릅니다. 이제 막 추락의 충격에서 헤어나온 승객들은 크게 당황하였는데요. 승객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슐렌버그 기장이 조종실에서 뛰어나오며 다들 대피하라고 지시합니다. 탑승객들 전부 충격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었지만 가라앉는 항공기에 머무를 수는 없었습니다. 모두 혼란한 상황에서도 승객들은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죠. 대피한 승객들은 양 날개 위에 서서 구조를 기다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패닉에 빠져 소리를 지르는 승객도 울음을 터뜨리거나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슐렌버그 기장은 모두를 대피시킨 후 기내에 남은 사람이 없는지 2번을 확인하고서야 탈출합니다. 1549편이 허드슨 강에 불시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구조선 2대가 도착합니다. 승객들을 비행기 날개에서 옮겨 태우기 시작하고 약 140명이 넘는 뉴욕시의 소방관들이 대기하며 응급처치를 도왔죠. 전문 다이버들도 물에 빠진 생존자 구조를 우선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1549편의 마지막 승객이 구출된 것은 오후 3시 55분이었습니다. 생존자는 모두 155명, 비행기에 탑승했던 전인원이었습니다. 하마터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사고가 허드슨 강의 기적으로 불리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구조 작업이 끝난 후 비행기는 견인되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조종석에 녹음된 음성들과 비행 데이터, 기록을 분석한 결과 엔진 꺼짐의 원인은 버드 스트라이크에 의한 것이 맞다고 결론 지어졌죠. 그러나 미국 교통안전위원회에서는 몇 가지를 더 확인해야 했습니다. 슐렌버그 기장의 선택이 정말 최선이었는지 오히려 그의 선택이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린 것은 아닌지 말이죠. 위원회는 슐렌버그 기장이 물 위로 착륙을 시도한 것을 의문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물 위로 착륙하는 것은 활주로에 착륙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한데요. 착수 시 활주로에 착륙하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강한 수면 저항을 그대로 받게 되기 때문이죠. 회항이 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허드슨 강에 착수를 고집한 것이 옳은 판단이었는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에 위원회는 라과디아로 회항하는 것과 테터버러 공항에 착륙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진행합니다. 항공기가 라과디아로 다시 회항하는 시뮬레이션에서는 시도한 13번 중 7번만 성공했습니다. 테터버러 공항으로 착륙하는 시나리오 또한 2번 중에 1번만 성공하게 되죠. 그러나 이는 시뮬레이션이었을 뿐 현실적으로는 무리가 있는 시나리오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시뮬레이션에서는 조류 충돌을 인지한 직후에 곧장 회항하는데요. 이것은 실제로 조종사들이 판단하고 실행하는 것까지 반영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거듭된 조사와 분석 끝에 2 경로 모두 현실적으로 진행하기에는 불가능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슐렌버그 기장은 만약 자신이 라과디아로 회항하거나 테터보로로 향했다면 탑승객뿐 아니라 지상에 있던 다른 이들도 지킬 수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죠. 이후 이 착륙은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불시착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허드슨의 영웅들에게 감사와 찬사를 보냈죠. 슐렌버그 기장은 이 모든 결과는 혼자만의 선택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애써준 모든 승객들, 크루들 덕분이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슐렌버그 기장은 사고 이후에도 조종관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2010년 3월 슐렌버그 기장은 캡터스 1호 사고편의 원래 목적지였던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으로 향하는 비행을 마지막으로 은퇴합니다. 자신의 마지막 승객들을 목적지까지 다시 한번 무사히 데려다준 채로 말이죠. Castellan 67, have a great flight and a good retirement, Captain. Castellan 1167, thanks, good day. See you, Sully. Adios.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1996년 7월 17일 오후 7시경 미국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의 트랜스월드 항공 TWA-800편에 탑승한 승객들은 짜증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봐요, 대체 언제 출발하는 겁니까? 7시에 이륙한다면서요. 죄송합니다. 기내에 탑승하지 않은 승객의 수화물이 실려 있어서요. 해당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잠시 출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1985년 6월 23일 폭발물을 수화물로 위장한 테러리스트로 인해 329명의 탑승 인원이 전원 사망한 에어인디아 181편 폭파 사건에 이어 1988년에도 동일한 원인으로 탑승 인원 259명이 참변을 당하는 팬아메리칸 항공 103편 폭파 사건이 발생하게 되며 미국은 1990년 11월부터 탑승자와 수화물의 신상 정보가 전부 일치해야만 이륙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신설해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는데요. 계속해서 이륙이 지연되는 와중 이식용 망막이 화물칸에 추가되었죠. 곧이어 문제가 되던 수화물의 주인을 기내에서 발견하는 데 성공하며 뒤늦게 TWA-800편은 이륙을 준비합니다. 관제사들은 이식용 장기가 실린 항공기에 라이프 가드라는 콜사인을 붙인 후 우선권을 주기 때문에 이전의 지연이 거짓말처럼 순조롭게 활주로에 들어서게 되는데요. 오후 8시 19분 마침내 이륙에 성공한 800편은 경유지인 프랑스 파리 샤를 드골 국제공항으로 비행을 시작했죠. 약 12분이 경과한 오후 8시 31분 보스턴 공항 관제탑에 다급한 교신이 들려옵니다. 관제탑이 미처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충격에 빠진 목소리의 교신이 계속해서 밀려들었는데요. 보스턴 관제탑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죠. 침묵이 길어질수록 예감은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예상대로 그들이 목격한 것은 이륙한 지 약 11분 만에 폭발하며 두동강난 TWA-800편이었는데요. 폭발의 충격으로 기수 부분을 잃어버린 800편은 앞부분이 급격하게 가벼워지며 자연스레 기수가 치켜 올라가 20초간 급상승한 후 거대한 불덩이가 되어 수직으로 바다에 추락했죠. 기적은 없었습니다. 탑승객 230명이 전원 사망한 처참한 사고였는데요. 항공사고조사를 위한 연방교통안전위원회와 폭탄 테러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FBI가 함께 현장에 급파되었죠.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대규모의 인력을 동원해 대서양 바닥을 샅샅이 수색했고 잔해의 95%를 수습해내며 사고기를 재조립하는 데까지 성공합니다. 그 결과 800편의 잔해에서 폭발의 흔적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폭발의 원인을 종잡을 수가 없었죠. 사고가 뉴욕 근처 상공에서 오후 8시경 발생했기에 다행히도 수많은 목격자가 존재했습니다. FBI는 이것이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요. 총 736명의 목격자가 확보되었고 그중 699명에게서 구체적인 진술을 듣는 데 성공했죠. 699명 중 460명은 육지, 202명은 바다, 37명은 하늘. 목격자들의 위치 또한 다양했기에 사고의 원인을 더욱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러나 목격자들의 구체적이고도 일관된 진술들은 오히려 사건을 미스터리에 빠뜨리고 마는데요. 빗줄기 하나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올라가더니 공중에서 폭발이 일어났어요. 셰필드 섬 뒤에서 빗줄기 하나가 치솟았어요. 붉은색의 빗줄기가 천천히 수직으로 솟아오르다가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고는 가속도가 붙었는지 빠르게 날아갔어요. 빗줄기를 주시하고 있었는데 그 끝에 비행기가 있었어요. 그리고는 폭발했죠. 땅에서 붉은 불덩어리가 솟아오르더니 하늘에서 갑자기 폭발했어요. 무려 258명의 목격자가 비행기를 꿰뚫는 빗줄기를 목격했다고 증언한 것이었죠. 이들의 증언은 일관되고 구체적이었으며 모두가 같은 광경을 본 것처럼 각각의 증언 간에 모순점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마침 우리 옆을 날고 있는 비행기가 있길래 재밌게 구경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빗줄기 하나가 그쪽으로 날아가더니 폭발이 일어났어요. 심지어 근처 상공을 비행 중이던 항공기에 탑승해 있어 비교적 800편을 가까이에서 목격할 수 있었던 37명의 목격자 중 무려 6명이 비행기를 꿰뚫는 빗줄기를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중에는 근처 상공에서 임무를 수행 중에 있었던 뉴욕 항공방위군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당시 군용 헬기를 타고 있던 프레드 마이어 소령과 크리스 바우어 대위는 200피트 상공에서 주황색과 빨간색을 띤 밝은 흰색 빗줄기가 보잉 747을 향해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했죠. 베테랑 군인이었던 이들은 자신들이 본 광경에 대해 대공포탄에 직격했을 때와 유사한 폭발이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수많은 목격담에 더불어 이 광경을 직접 목격했던 대중들은 TWA-800편이 미사일에 격추당했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는데요. FBI와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해군 항공전센터 무기과에 800편이 미사일에 격추된 것인지를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탄도 테스트 전문가의 조사 결과가 제출되었죠. 1. 탄도가 장착된 미사일이 비행기에 충돌하여 폭발할 경우 충격 지역에 광범위한 손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해당 사고기에서는 그러한 흔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2. 적외선 추적 미사일은 일반적으로 엔진 배기구나 흡입구와 같은 핫스팟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해당 사고기의 핫스팟에서는 미사일의 잔해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3. 이는 미사일이 직접적으로 항공기에 접촉한 것이 아닌 근접한 지점에서 폭발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 경우 폭발의 충격이 항공기의 파괴를 불러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조사기관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사고 당시와 똑같은 환경에서 목격자들이 증언한 궤적과 동일하게 미사일을 발사하는 실험을 개시합니다. 다수의 관찰자들을 주변에 배치한 후 확실한 실험을 위해 9번의 카운트다운 중 미사일은 무작위로 3번만 발사되었는데요. 발사된 미사일은 목격자들의 증언대로 밝은 빗줄기처럼 빛나 쉽게 눈에 띄었지만 발사로부터 약 7에서 8초가량만 육안으로 관찰이 가능할 뿐 거리가 멀어진 후부터는 전혀 보이지 않았죠. 이것은 내가 본 광경과 전혀 다릅니다. 빗줄기가 항공기에 충돌하기 직전까지 모든 것을 생생히 목격할 수 있었던 일부 증인들은 이 실험을 통해 자신들이 본 빗줄기의 정체가 미사일이 아니라는 확신을 품게 됩니다. 이것은 UFO의 공격이다. 미사일의 가능성을 부정한 대중들 사이에서는 UFO의 소행이라는 주장까지 등장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언론들은 이들의 주장을 대서특필했고 쏟아지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조사기관들은 사고 당시의 레이더 정보를 공개했죠.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레이더에는 800편의 비행 궤적을 빠른 속도로 관통하고 지나가는 정체불명의 비행체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의혹은 곧 확신으로 바뀌었고 공포와 흥분이 대중들 사이에 휘몰아쳤죠. 한편 수거한 잔해로 재조립된 800편을 면밀히 관찰하던 조사관들은 해당 사고기가 출고된 지 25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선을 초기 상태로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에버그린에서 800편과 같은 기종인 보잉 747을 임대해 동일한 환경을 재현시킨 결과 연료 탱크의 표면 온도가 176도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끔찍한 결과를 얻게 되는데요. 747기의 에어컨 열 교환기는 중앙 연료 탱크 근처에 위치하고 있었죠. 무더웠던 7월 계속해서 지연되는 이륙 속에서 쉴 새 없이 가동되고 있었던 에어컨은 연료 탱크 안의 항공유를 기화시켰고 탱크 안은 뜨거운 유증기로 가득 차게 되었을 겁니다. 달궈진 유증기가 오래된 전선 피복에 손상을 주었고 피복이 벗겨지며 발생한 스파크가 유증기에 폭발을 야기했습니다. 폭발의 충격으로 기수가 떨어져 나가 바다에 추락했으며 앞부분이 가벼워진 동체는 기수가 들리며 약 20초간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당시 동체에는 폭발의 충격과 마찰열로 인해 커다란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는 목격자들이 하늘로 솟구치는 불덩이가 존재했다고 오인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연방항공국은 질소를 주입해 유존기를 감소시키는 불활성 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하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뒤늦었던 공식적인 해명은 대중들의 혼란을 잠재우기에 불충분했습니다. 수백 명의 목격자들은 FBI와 CIA가 거짓말을 하는 것을 안다. TWA-800편이 미사일에 격추당하는 것을 보았다.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FBI와 조사기관은 사고기의 잔해가 음모론자들의 손에 들어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21년까지 안전한 곳에 잔해를 보관하다 이후 조용히 폐기 처분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행적은 대중들의 의혹을 더욱 증폭시켰죠. 아직 승객들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조종석을 잃은 항공기가 20초간 죽음의 상승을 지속했다는 사건의 끔찍함으로 인해 TWA-800편은 이후로도 계속해서 회자되었습니다. 첫 번째 폭발로 인해 발생한 엄청난 충격파로 인해 대부분의 승객이 즉사하였으며 남은 승객들은 뚫린 외부로 빨려나가거나 그럼에도 살아남았던 이들은 4,800m 상공에서 수직으로 추락하며 다가오는 죽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유명 호러 영화 시리즈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의 대표적인 장면 항공사고 씬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죠. 사실 중간에 실린 이식용 망막이 폭탄이었다. 이것은 USO, 즉 미확인 수중물체가 발사한 레이저 빔에 의한 사건이다. 대중들의 입방아에 800편이 오르내릴 때마다 새로운 음모론들은 끝도 없이 등장하였습니다. 그러던 2022년 9월 19일 유족들은 국방부와 FBI가 사고의 내용을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는 내용의 소송을 매사추세츠 지방법원에 제기하였는데요. 사고의 원인은 이지스 전투 시스템의 테스트 오류였으며 자동 방어 시스템의 오작동으로 인해 RIM-66 지대공 미사일이 발사되어 800편을 격추하였다는 것이죠. FBI와 국방부는 해당 사건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점을 들어 이 소송을 기각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FBI는 해군 레이더 기록의 모든 사본을 폐기했으며 안전위원회가 목격자와 접촉하거나 FBI 보고서를 검토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많은 수의 목격자들은 폭발을 목격하기 전 사고기를 향해 호를 그리며 움직이는 무언가를 보았다고 주장했지만 청문회에서 이를 증언하는 것이 거부되었습니다. 일부 목격자들은 FBI로부터 조용히 있으라는 위협을 받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원고가 더 이상의 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정부의 노력이 결국 이 사건을 차별화한다라는 원고의 주장에 법원은 동의합니다. 이에 피고인의 기각 신청을 거부합니다. 2023년 9월 29일 매사추세츠 지방법원의 엔젤 켈리 판사는 새로운 증거들이 제출되었음을 알리며 FBI의 요청을 거부했는데요. 그날 800편을 꿰뚫었던 빗줄기에 대한 진실 공방은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고 있죠.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1972년 12월 29일 21시 20분 뉴욕 JFK 공항에서 마이애미로 향하는 이스턴항공 401편이 이륙합니다. 32년 동안 이스턴항공에서 근무했으며 무려 29,700시간의 비행시간을 가진 55세의 베테랑 로버트 밥 로프트가 기장을, 5,800시간의 비행시간을 가진 알버트 스톡스트리 부기장을, 15,700시간의 비행시간을 가진 도널드 레포가 항공기관사를 맡은 401편은 아주 편안하게 뉴욕 상공을 비행했는데요. 약 2시간 후 칠흑 같은 어둠이 드리워진 마이애미 상공에 진입한 401편의 조종사들은 착륙 준비를 시작했죠. 랜딩 기어 확인. 기장님, 랜딩 기어가 내려가지 않습니다. 분명 평소처럼 랜딩 기어를 작동시켰는데 어찌된 일인지 랜딩 기어 표시 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았는데요. 이대로라면 비상 동체 착륙을 해야만 했고 최선의 경우에도 인도된 지 4개월밖에 되지 않은 신형 기체가 박살날 것이 확실했죠. 오토파일럿을 작동시켜 고도를 2000pt에 고정시킨 기장은 부기장과 항공기관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달렸습니다. 다른 버튼들을 눌러도 보고 표시 등을 이리저리 당겨보기도 했지만 전혀 소용이 없었는데요. 오히려 이 과정에서 오토파일럿 기능이 해제되며 서서히 고도가 낮아지고 있었지만 아무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죠. 사실 랜딩 기어는 이미 내려와 있었습니다. 다만 표시등이 고장나서 불이 들어오지 않은 것뿐이었는데요.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는 로프트 기장은 항공기관사를 아래쪽에 항전 베이로 보내 창문으로 직접 랜딩 기어를 확인하도록 지시했죠. 그 사이 고도가 더욱 하락하며 경고음이 울렸지만 자리를 비운 도널드 레포 항공기관사의 좌석에서 울린 탓에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한편
마이애미 공항 관제탑은 레이더를 통해 401편의 고도가 900피트까지 하락한 것을 목격하는데요. 흔한 레이더에 오르라고 생각한 관제사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한 질문을 401편에 던졌죠. 이스턴 401편 상황은 어떤가요? 문제 없습니다. 관제사의 애매한 질문을 의례적인 안보 인사라고 생각한 기장은 별 생각 없이 문제없다라고 대답했고, 레이더의 단순 오르라고 확신한 관제소는 401편의 고도가 계속해서 하강하는 것을 보고도 이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기장님, 기어등이 꺼져 있어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던 중 항공기관사가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한 채 조종실로 돌아왔는데요. 기장은 랜딩 기어를 비추는 조명을 켠 다음 다시 항공조종사를 아래로 보냈죠. 점차 하강 속도가 빨라진 기체는 이제 지면과 100피트도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고도가 뭔가 이상한데요? 그제서야 스톡스틸 부기장은 고도계를 확인하고 이변을 눈치챘는데요. 저희 아직 2000피트 맞죠? 부기장의 당황한 목소리에 기장은 급하게 고도계로 시선을 돌렸죠.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로프트 기장은 그 즉시 기술을 당기고 엔진 출력을 최대로 올렸지만 추락을 막기에는 너무 늦어 있었습니다. 이스턴 항공 401편은 시속 365km로 지면과 충돌하고 마는데요. 그렇게 로프트 기장과 부기장, 항공기관사, 그리고 수많은 승객들이 목숨을 잃고 말았죠. 불행 중 다행으로 비행기가 추락한 지점이 질척한 습지였던 덕분에 충격에 상당량이 흡수되며 탑승 인원 176명 중 75명이 생존에 성공합니다. 몇 개월간의 사고 수습 과정을 마친 이스턴 항공은 추락한 항공기에서 파손되지 않은 오븐, 커피 메이커, 갤리, 바, 카트 등과 몇몇 부품들을 회수해 동일한 L1011 기종의 항공기에 재활용했는데요. 실제로 퇴역하거나 못쓰게 된 비행기에서 쓸만한 부분을 떼어내 재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401편의 부품을 사용한 항공기에서 기묘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뉴저지의 뉴요크 리버티 국제공항에서 마이애미로 떠날 예정인 318편 비행기는 이륙 전 점검 절차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모든 승객이 탑승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승객들의 수를 세고 있던 승무원들은 예정된 인원보다 한 명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얼마 지나지 않아 승무원들은 1등석에서 이스턴 항공의 기장 제복을 입은 중년의 남자를 발견하고 안도합니다. 승무원이 근무상의 이유로 기내에 탑승하는 데드 헤딩은 굉장히 흔한 관행이었으며 1970년대에는 탑승 전에 이를 미리 통보하지 않는 것이 그리 드물지 않았기 때문이었는데요. 이제 남은 것은 기장 제복을 입은 남자의 이름을 알아낸 후 탑승 리스트에 추가하는 것뿐이었죠. 그러나 승무원들이 몇 번이고 질문해도 눈앞의 남자는 이름을 대답하기는커녕 가만히 앉아서 정면만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를 권위의식에 찌들어 스튜디오스를 무시하는 행동으로 판단한 승무원들은 할 수 없이 조종실의 기장에게 도움을 요구했는데요. 승무원들의 입장을 이해한 318편의 젊은 기장 조지는 승무원들과 함께 문제의 좌석으로 향했죠. 선배님, 혹시 성함이... 조지는 눈앞의 남자가 밥 로프트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조지는 그만 뒤로 넘어지고 말았는데요. 그 순간 밥 로프트는 아지랑이처럼 감쪽같이 사라졌죠. 이 광경을 처음부터 지켜보고 있던 6명의 1등석 승객들은 패닉에 빠졌고 승무원들은 가까스로 이들을 진정시킨 후 예정된 비행을 끝마쳤습니다. 조지와 승무원들은 비행기에서 내린 그 즉시 자신들이 본 것에 대한 보고서를 상부에 제출했는데요. 항공사는 이 오싹한 목격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보고서를 열람할 수 없도록 기록에서 삭제해버렸죠. 하지만 기묘한 보고서는 계속해서 늘어만 갔습니다. 401편의 갤리를 재사용한 항공기에서 승무원들이 밥 로프트의 유령을 목격했습니다. 승객 한 분이 옆좌석에 기장 제복을 입은 남자가 나타났다 사라졌다라며 발작 증세를 보여 구속복을 사용해야 할 만큼 심각한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비행 도중 항전 베이에서 쾅 하는 소리가 반복적으로 들려왔습니다. 확인을 위해 아래로 내려갔는데 아무것도 없더군요. 다시 조종실로 올라가기 위해 위로 올려다보았는데 도널드 레포 항공기관사가 조종석에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옆좌석에 부기장을 부르려는 순간 눈앞에서 사라지더군요. 조종석으로 들어갔는데 도널드 레포가 있었어요. 엔진에 오작동이 있으니 확인하라고 말하고는 거짓말처럼 사라졌죠. 그리고 그의 조언은 진짜였어요. 정말 엔진이 고장나 있었습니다. 수많은 목격담과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이스턴 항공 측은 철저한 침묵을 고수했는데요. 경영진에게 있어 유령 때문에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전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경영진들조차 무시할 수 없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합니다. 뉴욕 출장을 마친 이스턴 항공의 수석 부사장은 플로리다 본사로 이동하기 위해 자사의 항공기에 탑승하는 데드헤딩을 했는데요. 1등석에 푹신한 의자에 몸을 뉘인 그는 옆자리에 앉은 기장 제복을 입은 남자를 발견했죠. 같은 회사의 직원을 만나게 된 반가운 상황에 둘은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작년의 사고는 정말 끔찍했죠.
고장난 게 표시등이었을 줄은. 자연스럽게 화재가 401편의 사고로 흘러간 순간 수석 부사장은 등줄기가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는데요. 전신에 소름이 돋고 손발이 차가워졌다. 왜 지금까지 눈치채지 못했을까? 지금 옆에 있는 이 남자의 이름을 나는 알고 있다. 공포에 질린 부사장의 눈이 밤 로프트의 유령과 마주치자 유령의 눈에 이해의 빛이 스쳐 지나갔죠. 그 순간 거짓말처럼 밤 로프트는 사라져버렸습니다. 겁에 질린 수석 부사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출입문을 향해 내달렸는데요. 수많은 승무원들과 승객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던 이 사건에 결국 이스턴 항공은 401편에서 재활용된 부품들을 전부 떼어낸 후 폐기 처분했죠. 그 이후 401편의 유령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스턴 항공 401편에 얽힌 소문은 빠르게 대중들 사이로 확산되었고 그 미스터리함으로 인해 많은 화제를 낳았는데요. 미국의 작가 존 풀러가 해당 사건을 주제로 출판한 더 고스트 오브 플라이트 401이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고 이를 토대로 동명의 영화가 제작되어 NBC에서 방송되었을 정도였죠. 이스턴 항공은 이에 격렬히 반발했습니다. CEO인 프랭크 보트만은 401편의 부품을 사용한 항공기에서 유령이 나타난다라는 괴담을 쓰레기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는데요. 더불어 이스턴 항공이 해당 사건을 은폐하고 있다라는 풀러의 주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고도 했지만 오히려 책만 홍보해주게 될 것을 우려했는지 실제 소송까지는 진행되지 않았죠. 분노한 것은 유가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프트의 아내와 자녀들은 초상권 침해,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으로 풀러를 고소했는데요. 그러나 소송은 기각되었고 이어진 항소 역시 플로리다 제4지방 항소법원에서 기각이 확정되며 오히려 대중들에게 이것이 허구의 사건이 아닌 실제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소송이 기각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심어주게 되었죠. 401편 유령 사건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사람들의 믿음이 공고해질수록 이를 설명하기 위한 가설들도 함께 등장했습니다. 제일 먼저 제기된 것은 승무원들이 과도한 비행 스트레스로 인해 집단 히스테리에 빠졌다는 추측이었는데요. 실제로 좁은 공간에서 과중한 업무와 함께 승객들의 안전을 사수해야 한다는 정신적인 부담까지 함께 느끼는 승무원들은 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되기 쉬우며 이는 여러 멘탈적 문제를 몰고 오기에 충분하죠. 그러나 이 가설은 여행의 즐거움으로 들떠 있었을 승객들의 목격담까지는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의 회의론자 브라이언 더닝은 이 사건이 단순한 오해에서 빚어진 결과물이라는 해명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그의 설명에 따르면 401편의 참사 이후 기체에 이상이 생겨 비상 착륙을 하게 된 기장이 당시 어떤 심정이었는지 언론에게 질문을 받았다고 하죠. 기장은 죽는 줄 알았다라는 의미로 래프에 유령이 보였다라는 농담을 했는데 이것이 전후 사정 없이 와전된 결과가 401편 괴담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사건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완벽한 허구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는데요. 애초에 401편에서 재활용된 부품 따위는 존재하지 않으며 유령 사건 역시 보고된 바 없다는 것이었죠. 수많은 가설에도 불구하고 여러 의견만 분분할 뿐 결론은 나지 않았고 그 사이 이스턴 항공에서는 연이어 커다란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1975년에는 악천후로 인해 66편이 추락하며 124명 중 113명이 사망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으며 1983년에는 855편이 비행 중 항공기의 모든 엔진이 멈췄다가 추락 직전 가까스로 엔진 재시동에 성공하는 아찔한 사건까지 터졌는데요. 1985년에는 불명의 원인으로 980편이 안데스 산맥에 추락해 한국인 9명을 포함한 탑승객 전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죠. 거듭된 사고에 미국 연방항공청은 950만 달러의 막대한 과징금을 이스턴 항공에 부과했고 이 여파로 경영이 크게 악화된 이스턴 항공은 1991년 길었던 65년의 역사를 뒤로 한 채 폐업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이스턴 항공이 사라지며 세월의 흔적 속에 묻혀버린 401편 유령 사건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1937년 5월 6일 오후 7시 24분 인류 역사상 최초로 생방송 중 대형 참사가 발생합니다. It's a terrific crash, ladies and gentlemen. The smoke and the flames now, and the flame is crashing to the ground, not quite to the mooring mast. All the humanity and all the passengers screaming around it. I told you. 이 광경을 보도 중이던 기자는 그만 울음이 터지고 말았는데요. 전 세계인의 눈앞에서 인류 문명의 결정체가 참혹한 최후를 맞고 있었죠. 1903년 12월 17일 라이트 형제가 12초의 짧은 비행을 성공시킵니다. 이들이 발명해낸 비행기는 가히 무시무시한 속도로 발전했고 약 10년 후 1차 세계대전의 하늘에서는 전투기들이 공중전을 벌이기에 이르는데요. 그러나 민간 여객 용도로서의 비행기는 아직 부족함이 많았죠.
1913년 개발된 세계 최초의 여객기 일리아 무로메치는 기내식이 제공되는 것은 물론 기내 침실과 화장실까지 구비되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이 빠져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시끄럽고 흔들렸던 것인데요. 이 문제는 쉽사리 해결되지 않았죠. 1930년대에 들어서도 여객용 비행기에 탑승한 승객들은 엔진 소리를 견디기 위해 귀마개를 착용해야만 했고 곳곳에서 구토용 봉지에 속을 개어내는 일이 속출했습니다. 심지어 항속거리까지 짧았는데요. 1935년 11월 22일 세계 최초의 환태평양 전기 노선 운행을 시작한 페남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면에 착륙해 연료를 재보급하는 것이 가능한 비행정을 사용해야만 했죠. 당연하게도 이는 쾌적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다행히도 인류에게는 하늘을 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존재했는데요. 바로 비행기보다 앞선 역사를 자랑하는 비행선이었죠. 당대의 비행선은 모든 면에서 비행기에 앞서 있었습니다. 압도적인 항속거리를 지녀 연료를 재보급할 필요 없이 한 번에 태평양을 건널 수 있었으며 내부 공간 역시 아주 널찍해 온갖 편의시설들을 갖춰두었는데요. 위험을 무릅쓰고 활주로에 착륙하는 비행기와 달리 사뿐하게 수직 이착륙이 가능했고 속도가 떨어지거나 균형을 잃어도 추락하지 않았죠. 비행 내내 엔진 소음에 시달릴 일도 없었고 승차감 역시 매우 훌륭했습니다. 순항 속도가 시속 120에서 140km밖에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존재하긴 했지만 당시 여객 비행기의 순항 속도 역시 시속 200에서 300km에 불과했는데요. 승객 입장에서는 불편하기 그지없는 4시간의 비행보다 편안한 7시간의 비행을 선호할 수밖에 없었죠. 한편 당시 비행선을 제작하고 운영하는 업체들은 커다란 난제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비행선을 하늘에 띄우기 위해 사용되는 헬륨이 문제의 원인이었는데요. 당시 헬륨은 텍사스와 오클라호마에서 대규모의 헬륨 가스전이 발견된 미국이 세계 생산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죠. 헬륨을 생산하고 정제하는 데에는 고도로 전문화된 기술이 필요했기에 이미 미국이 대규모의 인프라를 구축한 상태에서 다른 나라가 소량의 헬륨을 생산하기 위해 독자적인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것은 전혀 수지가 맞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사 용도는 물론 다양한 과학,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는 헬륨에 대한 전략적 가치를 미국이 인식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1925년 헬륨법을 제정한 미국 정부는 헬륨의 생산, 저장 및 유통을 관리함과 동시에 해외 수출과 상업적 사용을 엄격히 통제하기 시작했죠. 삽시간에 비행선의 핵심 자원을 상실한 세계 각국의 비행선 업체들은 어쩔 수 없이 대체제로 수소를 사용하게 됩니다. 문제는 수소는 헬륨과 달리 가연성이 매우 높았다는 것인데요. 잊을만하면 수소 비행선이 폭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승객들은 비행선과 비행기 중 어느 것을 택할지 머리를 싸매야만 했죠. The coast of America is sighted 68 hours after leaving Japan. 1929년 8월 독일의 체펠린 비행조선 유한 책임회사에서 제작한 그라프 체펠린 수소 비행선이 세계 일주 비행에 성공합니다. 총 21일 5시간 31분이 걸린 이 장대한 비행은 역사상 지구를 가장 빨리 일주했다는 대기록을 작성하는데요. 완벽한 설계와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수소 비행선의 위험성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 체펠린사의 승리였죠. 길이가 236.6m에 달하는 이 거대한 비행선은 부자들 사이에서 안전한 탈 것으로 엄청난 각광을 받게 되었고 체펠린사는 이들의 믿음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라프 체펠린은 총 이동거리가 170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590회의 비행 속에서 승객들에게 품격 있는 서비스와 편안한 여행을 제공했는데요. 10년이 가까운 세월 동안 체펠린사의 비행선은 단 한 번도 추락하지 않았죠. 비행선은 인류에게 내려진 축복이자 항공의 미래다. 그라프 체펠린의 성공에 힘입어 체펠린사는 역사상 가장 호화로운 비행선을 제작하기 시작합니다. 유례없는 크기를 자랑하는 245m의 길이의 동체에 10개의 벤치 엔진을 장착한 힌덴부르크는 내노라 하는 부호들도 입이 떡 벌어질 만큼의 시설들을 갖추고 있었는데요. 실내는 유명 디자이너 프리츠 아우구스트 브로이하우스가 디자인한 고급스러운 가구들로만 꾸며졌으며 사용된 재료들도 하나같이 최상품이었죠. 식당, 도서관, 휴게실과 대형 라운지를 갖추고 있었으며 심지어 환기가 되는 흡연실까지 존재했습니다. 티켓 역시 그에 걸맞는 가격이었는데요. 편도 티켓만 무려 $400로 당시 기준 자동차를 살 수도 있는 금액이었죠.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호화스러운 비행선을 타려는 부자들에게 이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1936년 3월 4일 첫 비행을 개시한 힌덴부르크는 쉴 틈 없이 대륙과 대륙을 오가며 승객들을 실어 날랐는데요.
비행선에서 내린 승객들은 하나같이 인류 기술의 발전과 그 결과물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았죠. 그러나 약 1년 2개월 후 힌덴부르크는 스스로 비행선 산업의 종말에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1937년 5월 6일 승무원 61명과 승객 36명을 태운 힌덴부르크가 미국 뉴저지 상공으로 진입했는데요. 레이크 어스트 해군 항공기지에 착륙 후 5월 12일 거행될 영국의 차기 국왕 조지 6세의 대관식에 참가할 각계 계층의 VIP를 태우고 영국으로 향할 예정이었죠. 만약 이 VIP들이 연착오로 인해 대관식에 참가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긴다면 힌덴부르크의 명성에 커다란 손상이 될 것이 분명하므로 반드시 정시에 착륙해 다음 비행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비행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트러블로 인해 힌덴부르크는 도착 예정 시간에서 이미 12시간이 지연된 상태였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착륙 예정지인 뉴저지 레이크 허스트는 폭풍이 몰아치는 최악의 기상 상태였죠. 오후 5시 45분 항공기지 상공에 근접한 힌덴부르크는 거센 폭풍을 견디며 착륙 허가가 떨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사고 원인에 대한 추측에 따르면 당시 구름 속에 물 분자들이 격렬하게 충돌하며 대량의 전하를 생성했고 이것들은 자연스레 비행선에 옮겨 붙고 있었는데요. 채펠린사는 힌덴부르크의 전도성을 개선하기 위해 외피를 금속 소재로 가볍게 코팅한 뒤 두랄루민 소재의 뼈대와 분리를 해두었지만 이는 제조사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효과를 보지 못했죠. 오히려 외피와 뼈대 사이에 커다란 전이차가 형성되는 결과만을 가져왔습니다. 이로 인해 힌덴부르크는 겨울철 정전기로 가득 찬 니트옷과 같은 상태가 되었는데요. 한편 마음이 급한 것은 항공기지의 사령관인 찰스 로젠달 역시 마찬가지였죠. 예정된 비행 스케줄의 중요성과 힌덴부르크의 착륙을 구경하기 위해 몰려든 인파는 그를 더더욱 조급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시의 일기예보는 기상학의 선구자로 불리는 수학자 루이스 프라이 리처드슨이 6만 4천 명의 수학자가 각자 계산을 나눠서 한다면 현실적인 예보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기술의 한계에 부딪혀 있었는데요. 부정확한 일기예보 대신 믿어야 할 것은 베테랑 비행선 조종사이기도 했던 찰스 자신의 감이었죠. 오후 7시 8분 날이 곧 갤 것이라고 직감한 찰스는 힌덴부르크에게 착륙 허가를 내립니다. 그러나 그의 직감은 완전히 빗나갔고 폭풍은 더욱 거세게 몰아치며 비행선의 선체에 정전기를 계속해서 축적시켰는데요. 이때 항공기지의 지상 근무원은 비행선의 수소 주머니가 위치한 꼬리 쪽의 외피가 펄럭이는 것을 발견했죠. 알 수 없는 이유로 비행선에서 수소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닥칠 재앙을 전혀 알지 못하는 지상에서는 힌덴부르크를 지상으로 착륙시키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었는데요. 기자들은 세 개의 비행선이 서서히 고도를 낮추는 장엄한 광경을 생방송으로 송출 중에 있었죠. 오후 7시 21분 90m까지 고도를 내린 힌덴부르크가 지상에 동체를 고정하기 위한 계류 로프를 땅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과학자들의 가설에 따르면 저전 로프가 땅속의 전자를 비행선으로 올려보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이 가능성을 토대로 스파크가 생성되는 시간을 계산하면 약 4분가량이라고 하죠. 오후 7시 25분 태양을 등지고 비행선을 바라보던 소수의 사람들은 기묘한 푸른 불꽃이 튀어오르는 것을 목격합니다. 이것은 일명 세인트 엘모의 불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도전체에 과도한 양의 전기가 흐를 때 도전체 주위를 감싼 공기가 버티지 못하고 전기가 밖으로 새어나오며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즉 이 시점에서 힌덴부르크에 축적된 전기가 한계를 넘었다는 것이죠. Just enough to keep it from... It bursts into flames. Get it started, get it started. It's fighting and it's crashing. It's crashing terrible. Oh my, get out of the way, please. 한순간에 비행선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육중한 덩치를 띄우기 위해 대량으로 주입되었던 수소가 어마어마한 연쇄 반응을 일으켰고 금속으로 코팅된 외피는 테르밋 반응을 일으키며 3000도에 달하는 고열을 발생시켰는데요. 단 34초 만에 힌덴부르크는 완전히 형체를 잃어버렸죠. 불행 중 다행으로 비행선이 화염에 휩싸이기 직전 많은 수의 승무원과 승객들이 신속하게 탈출을 감행했습니다. 비상 상황에 대비한 훈련을 받은 승무원들은 승객들을 출입구로 안내했고 이들은 비행선이 땅에 적당히 가까워졌을 때를 노려 밖으로 뛰어내렸는데요. 마침 폭풍이 몰고 온 비가 땅을 촉촉하고 푹신하게 만들어둔 상태였고 뛰어내린 인원 중 대부분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죠. 안타깝게도 폭발이 시작된 후미 쪽에 위치했던 사람들과 미처 비행선에 뛰어내리지 못한 사람들은 화염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승무원 61명 중 22명이, 승객 36명 중 13명이 숨을 거두고 말았는데요. 이 절망스러운 광경을 보도하던 기자들과 군중들은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죠.
인류 문명의 결정체라고 믿었던 웅장한 비행선이 파괴되는 모습을 생방송을 통해 지켜보던 시청자들 역시 커다란 충격에 빠졌습니다. 대중들은 자신이 탑승한 비행선이 태평양 한복판에서 불길에 휩싸이는 광경을 상상하며 두려움에 떨었는데요. 한편 평소 정부에 협조적이지 않던 체펠린사를 벼르고 있던 괴링은 해당 사고를 빌미삼아 그라프 체플린을 비롯한 비행선들을 녹여 독일의 군용 항공기에 사용하도록 명령했죠. 대중들의 수요가 급감함과 동시에 공급 역시 사라진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사고로 인해 비행선은 눈 깜짝할 사이 여객수단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를 아쉬워하는 사람은 없었죠. What was that? What the hell was that? It went by like we were standing still. 1936년 개발된 제트 엔진은 수많은 개량과 실험을 거쳐 약 6년 후 제트 전투기가 전장에 실전 배치되기에 이릅니다. 1949년에는 최초의 제트 여객기가 비행선의 속도를 아득히 상회하는 시속 740km의 속도로 하늘을 누비기 시작했고 1958년에는 시속 850km의 속도로 안정적인 비행이 가능한 DC-8이 등장, 여객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게 되는데요. 이윽고 1967년에는 지금까지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보잉 737이 초도 비행을 개시하며 하늘길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죠. 여객용 항공기가 일상이 된 오늘날, 한때 항공의 미래로 평가받았던 비행선은 광고와 같은 극히 제한적인 용도로만 남아 있습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